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계화의 해피맘 스토리 시간입니다. 탄생의 소중함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임신, 태교, 출산, 육아, 교육의 행복한 스토리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소중한 태아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김영실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스토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편하신 대로 불러주십시오. 언제나 아름답고 우아하십니다. 지적이시고요. 대표님도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직접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22년 동안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생활을 좀 많이 했고요. 우리 교수님들 친구들도 계셨었고 또 특히 그 미국에 있는 상류 사회의 그 부모들의 역할,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걸 많이 보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저희 나라에 돌아왔는데 우리나라 부모님과 그 선진국이라 그럴까 유대인들 그 하이클래스 사람들의 부모들의 역할과 너무나 많이 다른 거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부모 교육 참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 그 뉴욕 타임즈에 테네에 있는 아가들에 대한 기사가 실린 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절실히 깨닫고, 물론 그 그 스토리에는 그 아이들의 발달 과정만을 육체적인 것을 디스크립 했는데 그 육체적인 발달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발달도 태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스스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근데 박사님, 여기 지금 프로필 보면요. 클레이몬트 대학원에서 음악 박사를 받으셨거든요. 네, 제가 어려서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음악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자라났죠.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 열악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연히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박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 태아 교육과 음악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내에서 잉태돼 갖고 자라나면서 잉태된 지 3개월이 되면 귀가 먼저 열린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목소리는 당연히 듣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아빠의 목소리 이런데 아이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기들이 태어나서도 말은 못하고 글씨를 쓸 수 없고 걸을 수는 없지만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 아가들이 뇌발달을 시키는 것을 보면서 음악과 엄청난 연관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음악가이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우리 아기들이 물론 태내에 있을 때 음악에 어떻게 반응하나도 연구를 많이 했고 또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런 뇌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게 다 전복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음악보다는 오페라보다는 태아 교육과 또 하나는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음악적으로 잘 성품을 좋은 아이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븐큐 뮤직 아카데미입니다. 저기 세븐큐 아카데미가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를 지으신 건가요? 그렇죠. 밴드를? 아무래도 태아와 영유아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글씨를 쓸 수 없고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 의견만이 아니라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니면 수학을 만들어내신 피타고라스 이런 분들 아니면 공자님 이런 분들이 음악에 대한 중요성을 2500년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한 성인들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음악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좋은 음악의 정의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좋은 음악을 전복시킬 수 있을까를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시군요. 이제 박사님은 뭐 대학이나 뭐 이대, 총신대 다양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프로필에 보면요, 교도소도 예,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는 자주 내려가는데요. 특별히 교도소에서 저를 초청할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그 감옥소에 갇혀 있는 그분들을 위로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교도소 밖을 나갔을 때에 다시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제 남은 여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누구에게선가 배워서 그것을 들어서 깨달아서 행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그분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교도소에 가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서에 보면요, 아마 저서도 책을 꽤 많이 쓰셨죠? 많이는 못 썼습니다. 지금 보면 로세의 가정, 맹자의 가정이요. 좀 네. 제가 명품 가정, 명품 자녀 만들기 박사님 책은 좀 제가 읽어봤는데 로세의 가정, 맹자의 가정은 못 읽어봤거든요. 네. 롯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서에 나오시는 인물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환경이 무척 열악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무척 타락했고 동성연애, 근친상간 이런 것을 엄연히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딸들을 키웠다는 말이죠. 롯이라는 분이. 그래서 그 구약 성서에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롯의 가족들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한 일이 딸들이 아빠랑 성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일을 벌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살짝 그런 걸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서요. 제가 그걸 책에다 좀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엄마 아빠의 역할은 어떠한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을 빨리 바꿔주는 것이 엄마 아빠 역할 중에 하나다. 그런데 맹자의 어머니는 그 옛날에 이삿짐 센터도 없고 남편도 없었던 것 같은데 달구지에다가 짐을 싣고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가시잖아요. 그런 놀라운 어머니의 그 능력을 보면서 맹자의 어머니와 롯의 그 아내,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것을 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혼자 사는 아버지는 자식을 잘 키우기 힘들어도 혼자 사는 엄마는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맹자의 어머니도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컬럼에 기고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제가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또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도 저의 자녀들을 키워냈으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제가 많은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수하는 것은 결혼을 할 때 결혼이 뭔지 모르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엄마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지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엄청난 효과적인 자녀를 키워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교육열이 엄청난 대한민국인데 저희들이 조금만 수호를 하면 그들의 그런 비밀스러운 방법만 가져다가 조금만 전복을 시키면 우리나라가 유대인들보다도 IQ가 더 훨씬 뛰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고 뉴스를 보면 항상 어두운 이야기,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부모가 되기 전서부터 받아서 이루어낸다면 정말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여기 보면요. 좀 특별한 저기가 있어요. 그 김상호 의사님의 손녀따님이시기도 하고 애국지사 한흥 의사님의 예, 외손녀이기도 하고요. 네. 양쪽 집안이 다 독립운동가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옛날 저희의 선조들께서는 나라를 빼앗긴 그런 슬픔을 당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냥 주저앉아서 있지 않으셨고 18살서부터 소년병이 되셔서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뜨거운 민족 애를 보이셨죠. 그래서 저희 외갓집도 한은 의사 또 한우석 의사님 또 우리 외할아버지의 친족들 형님 다 어려서부터 독립운동에 몸을 다 바치셨고요. 우리 한은 의사와 김상호 의사는 열렬한 아주 사랑하는 두 형제셨어요. 그러셨구나. 의형제셨죠. 예. 그래서 김상호 의사랑 함께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몸을 불사르셨죠.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저희 집안 할머니들도 다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제가 제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교육 목표를 독립운동에 맞춰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표를 교육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유전인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다 독립운동가이셨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다가 태교에 대해서 열과성의를 그렇죠. 다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음악을 하시면서 태교를 하시게 됐는데 태교의 중요성을 박사님은 언제부터 느끼게 되셨나요? 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실렸던 태아에 대한 기사를 읽고 그 다음에 우연히 스페리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 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확 열리면서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하게 느껴졌고 그분들의 그 성격이 온화한 사람은 왜 온화한지 사나운 사람은 왜 사나운지 범죄를 하는 사람은 왜 범죄를 해야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보여지니까 그때서부터 이 나라를 독립을 해야 하겠다. 우울증에서부터의 독립운동, 자살, 폭력, 가정폭력, 그러한 성타락, 중독증 이런 데서부터의 독립운동을 나도 해서 우리 조상들처럼 나라를 좀 빛내는 사람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이게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더 하실 줄로 믿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정말 가정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태아 교육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마 아빠 교육서부터 아기들의 뇌발달은 어떻게 되고 아가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아기를 다뤄야 하는지 어떠한 언어를 주고받아야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결혼 반지 몇 캐럿짜리 아파트 몇 평짜리 이런 거에다 신경을 쓰니까 정말 귀중한 이 수업은 등한시하고 배우는 것도 모르고 배워주는 데도 없었고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많이 낭비를 했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도 태교에 대한 것들은 아직 잘 모르세요. 제가 그분들은 우리나라는 옛날 1800년도에 사주당 이씨라는 분이 태교 신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10개월은 태어나서 10년 동안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하루는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200년 전에. 예. 그것이 오늘날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가서 아가를 잉태시키는 그날 밤에 아빠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아기를 잉태시키면 그 아기는 거룩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술을 먹고 가서 잉태를 시켰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음란물을 보셨다든지 이렇고 난 다음에 아기가 잉태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하겠다. 임신부만 알아야 하는 게 태교가 아니고 제가
임신부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반가워서 쫓아가서 태교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웃기만 하세요. 그리고 알긴 아는데요. 잘 못해요. 이렇게들 대답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뱃속에 10개월의 태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기 전서부터 계획을 세우셔야지 되고 임신을 할 때도 아까 그 사주당 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돼가지고 아기를 잉태해야 하는데 그 옛날 성인들이 태어날 때 보면 그냥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가 3,000번을 기도를 하고 아기를 맞이하는 예. 그런 일들이 그렇죠.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합방을 해서 아가를 잉태시킨다면 정말 성인 군자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모든 범죄가 없어질 테고, 그렇죠. 어려움, 자살, 우울증, 폭력 이런 것들이 저절로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나라 그 태교의 시초가 사주당 이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외국에서는 태교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은 외국에서 살다 들어오셨죠? 네, 제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풍습을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대화를 굉장히 점잖게 해요. 예. 특히 부부끼리도 우리처럼 함부로 뭐 야자라든지 뭐 반말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영어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는 반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영어는 거의가 다 존댓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부끼리도 excuse me를 꼭 하고요. 옆에서 스쳐가면서도 부부끼리 방 안에서도 excuse me 실례했어요. I'm sorry 이거는 입에다 달고 살아요. 미안해요. 못 알아들었어요. Pardon me 내가 당신 말을 아직 못 알아들었거든요. Could you say that again?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Please 부탁해요. 이런 말을 I love you 이거는 뭐 입에다 막 하루에 200번씩 300번씩 사용을 하는데 그러한 고차원적인 대화를 부부끼리 이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그 아기한테도 곧 인격적인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저절로 태교를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겠죠. 물론 그러지 않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제가 보고 왔던 그런 상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영어는 저는 거의 존댓말이다. Could you, would you, may I help you, shall we go 이렇게 다 존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부부끼리 서로 존댓말을 쓰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대화법을 쓰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들은 태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서로 부부끼리 그러한 존경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저절로 아기가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가 우선 준비가 됐다는 거죠. 대대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런 대화를 손녀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교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들의 대화가 굉장히 거칠고요. 특별히 제가 연속극이나 연극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화를 아직도 너무 험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듣는 사춘기 아이들은 당연히 입에서 나쁜 말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이거는 모두가 다 어른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태교라는 것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삶의 자체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이런 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절로 훌륭한 자식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에 관계된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96년도에 처음 산후조리원을 오픈했을 때 그 아기를 낳으면 안 되는 산모가 아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낳을 때가 됐는데도 임신을 한 줄 모르고 배가 아프니까 내과를 간 거예요. 네네. 내과를 갔는데 거기서는 여기 올 게 아니고 산부인과를 가보라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환경이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가요 그거를 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태교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이 아기가 뱃속에서의 태동을 전혀 안 한 거예요. 10달 동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나서 저희 산후조리에 온 아기를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아기가 처음에 태어날 땐 정말 얼굴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저기 된 얼굴이 그랬는데 간호사들의 어떤 사랑과 케어로 하루가 다르게 막 예뻐지는 네네.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태교
아무리 강조해도 예, 그럼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태교를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제가 만난 유대인들은 딸들과 아들들에게 그러한 성결 교육을 시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성결 교육을 언제서부터 하냐면 딸들에게는 5살서부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쉽게 딸아 이제는 내 몸이 이제 쑥쑥 자랄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다이아몬드고 보석이기 때문에 잘 감싸고 다녀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옷, 짧은 치마 이런 걸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이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교육이 벌써 엄마가 될 준비를 교육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이 딸들은 사춘기 때가 되면 월경을 하고 이럴 때 옷을 짧게 입고 다닌다든지 많은 노출을 시키는 것을 거의 금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야하게 많이 노출을 시키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뼈가 자라날 때, 키가 자라날 때에 엄마 아빠의 거룩한 입술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들어간다면 정확하게 아이들이 그 교육 지침서를 따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태아 교육은 시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기가 딸이 태어나든지 아들이 태어나면 아기 때서부터 엄마 아빠가 그러한 진실된 말들을 넣어줘서 아이들아 너는 하늘이 내신 보석들이야. 너희들은 정말 귀중한 사람이야. 선물이야. 이런 말을 넣어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 슬러 퍼레이드라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성들의 권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지 말든지 남자들이여 우리를 만지지 말아라 이러면서 행하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퍼레이드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남성들의 뇌도 잘 모르고 여성들의 뇌 발달도 잘 몰라서 실수로 하는 그런 퍼레이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내 몸을 보석같이 알고 내 몸을 잘 감싸고 다니는 것을 아기 때서부터 배워야지 되고 우리 남자들은 우리 여성들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대우를 해준다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태아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여자아이들이 월경을 하는 사춘기 때가 되면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가 보석이라는 말씀을 넣어주면서 초등학교 때도 가르쳐야지 되거든요. 미혼모 센터를 제가 가끔씩 방문을 해보면 전에는 그래도 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미혼모로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나이가 적어져가지고 전에는 가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도 월경을 하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대가 누구냐 그랬더니 같은 반 아이 남자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미리미리 행해져야만 뱃속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6학년짜리가 임신을 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엄마가 행복해 하겠어요? 임신부가 행복해 하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행복하겠어요? 아기를 잉태시킨 아빠 역할 한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아기는 벌써 다 알아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을 때 뇌가 다 만들어지고 간과 심장과 핏줄과 온갖 오장육부가 다 만들어지는 게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난 다음에는 영양 섭취를 하면서 젖을 먹으면서 아기가 자라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이 되면 귀가 먼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환영하는지 엄마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하는지 나를 고난을 주는지를 아기가 다 그걸 눈치를 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아기도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예. 태동을 하면 엄마가 나를 죽이겠구나. 다 알고 그렇죠. 태어나는 거죠. 예. 태교의 종류가 보면 참 많아요. 음악 태교도 있고, 뭐 미술 태교도 있고, 태담 태교도 있고, 요즘 뭐 산모들이 여행 태교 해가지고, 심지어 뭐 임신 기간에 해외로다가 몇 번씩도 태교를 위해서 여행을 간다면서 가는 커플들을 봤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태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태교는 엄마의 행복한 마음이죠. 엄마가 아기를 잉태해서 아기를 충분히 환영하고, 아가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요, 축복해요, 환영해요. 너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또 너를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들을 거예요. 너를 위해서 잠을 잘 거예요. 좋은 책을 읽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가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면서 태담을 해주면 그게 정말 최고고요. 또 미술태교도 이유는 있는 거죠. 엄마가 좋은 그림책을 본다든지 미술관을 가서 좀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네, 마네, 르누아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분들의 그러한 명화를 보면서 막 감동을 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도 너끈히 뇌 발달을 충분히 행복하게 발달시킬 수 있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음악회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악회, 좋은 음악이란, 제가 말씀드린 좋은 음악이란 몇백 년 동안 흘러내려와도 없어지지 않는 음악을 제가 좋은 음악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바하, 모차르트, 베이토벤, 슈베르트의 음악회가 열릴 때에 엄마가 아내와 남편이 손을 잡고 음악회에 가서 우리 아가에게 들려준다면 우리 아기 더없이 행복하겠죠. 그런데 여행 태교는 제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여행을 하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거든요. 그럼 임신부가 공포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 비행기 사고가 많으니까 누구나 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고민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비행기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요. 예. 그래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노출돼 있으면 태아에게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신부가 차도 많이 타면 안 되고 그런 기계 소리,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 소리 있잖아요. 커피를 블렌드 할 때 막 시끄러운 그 소리도 우리 태아는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 태교는 조금 가벼운 데를 가시는 거, 우리나라 제주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예. 아무리 나누어도 예, 부족한 태교 이야기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면서 교수님의 어떤 상황도 좀 보고 그러면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만삭이 된 가장 아가죠. 아름다운 배인 것 같아요. 저건 어떤 사진을? 예. 만삭이 된 임신부의 모습이죠. 예, 저 정도 되면 완전한 사람으로 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아가야, 이제 곧 엄마가 너를 만날 거야. 아가야, 세상은 너무나 환해요. 엄마 태니는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아기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가야, 너가 태어날 때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누나가 옆에서 있을 거예요. 놀래지 마세요. 그리고 코 속으로 공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엄마가 태담을 해주면 정말 아기가 태어나서 울지 않거든요. 우리 네. 아기들이 천재예요. 참 아름다운 사진이네요. 네, 그렇죠. 전 하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는 망할 놈이네요. 네, 저거는 이제는 뭐 많은 TV에서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연구들을 하셨는데, 똑같은 밥을 놓고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는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하나는 사랑합니다란 말을 했고, 하나는 나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저런 걸 많이 실험을 하는데, 양파를 놓고도 하고 물을 놓고도 하고 그러는데, 밥들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이 소리에 반응을 하거든요. 물이. 그러면은 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치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콩나물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밥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몸속에도 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도 다 이게 물방울이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책상을 만들 때도 아마도 물과 같이 섞어서 만들지 않을까. 종이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물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말만 입 밖으로 내야지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태아는 물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모라든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산모를 향해서 정말 좋은 말만 해줘야지 괴롭게 하거나 나쁜 말을 들려줄 때는 정말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물이 아닌 거에서도 저기가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기요, 저 사진은 어떤 저기는 사진일까요? KBS에서 같이 그 안동에 있는 여명학교라고 있어요. 예, 여명학교가 장애 아이들을 한 150명 가르치고 맞네요. 있는 예. 네, 선생님들이 150명, 아이들이 한 300명 됐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이라서 기억이 확실히 안 나지만 부모 교육을 제가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몇 명 참석은 안 하셨지만 제가 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애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엄마들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그 상담을 담당하는 선생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선생님, 어떤 엄마들이 장애 아이를 만들어서 이 학교에 오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세 부류의 어머니시래요, 주로. 한 부류의 어머니는 아기를 잉태시키고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끝날까지 아기를 낙태를 시키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엄마들이 장애 아이를 데리고 오셨고, 두 번째는 술, 담배를 못 끊은 엄마, 임신을 해서도 그런 엄마가 장애 아이를 데리고 왔고, 세 번째는 엄청난 스트레스, 직업에서라든지 남편에게서라든지 주위 환경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엄마들이 장애 아이를 데리고 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장애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엄마는 정말 웃음을 웃을 수가 없고 온 집안이 암흑으로 바뀌게 되고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 아이를 또 키워야 되고 세금을 거기다 넣어야 하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태아 교육만 잘 받는다면 정말 장애 아이는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대표님. 그렇죠. 이 진짜 장애가 태어나게 되면 집안 전체가 맘 놓고 행복하게 웃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태교를 저거는 봄날의 프로포즈요? 너무 네. 예쁜 사진이네요. 네, 저거는 어느 종교 단체에서 저를 초청하셨는데 태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죠. 제가 어디를 가거나 태아 교수님하고 교육에, 태교하고는 떨어뜨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한테 말을 시키면 태아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예,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7Q 네. 세미나 뮤직 세미나. 네, 7Q 쉐마 뮤직 세미나고요. 네. 아기를 태아 교육을 잘 시켜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 엄마들이 태교는 이제 중요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태아 교육을 잘 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 아이를 놓고 우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태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적어도 만 3세까지는 적어도 7살까지는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를 좀 가르치자. 그래서 저게 아마 총신대에서 제가 세미나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의 뇌는 음악적으로 반응을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듣든지 간에 아이는 고개를 돌려요. 음악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아이들이 몸을 흔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럴 때 그 아직도 표현력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음악적으로 다가가서 어떤 음악을 어떻게 소화시키도록 아이들에게 접근시켜서 즐겁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지, 교육보다는 우리 아이의 뇌 발달에 맞춰서 적게 교육으로 놀아주는 방법을 가르치는 세미나입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한 대상들이요,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학부모, 예비 부모들일까요? 주로 어른들이세요. 주로 네. 종교단체, 주로 교회에서 많이 오시고 천주교라든지 불교에서도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키워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이 상관없이 다 오셔서 세미나를 받으시죠. 그렇군요. 네. 저거는 그 선생님들을 더 전문적으로 키우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우리 젊은 선생님들, 특별히 음악을 전공하거나 유아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을 모아서 더 구체적으로 매주마다 우리들이 엄마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원장님들께서 음악 수업을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훈련을 시켜서 각 선생님들을 전국으로 이제 파송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우리 선생님들은 매달 한 번씩 저희 연구소나 저런 장소에 모여서 훈련을 받죠. 그래서 이 사진도 네. 교육에 네. 관계된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저것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음. 그래서 1살짜리들한테 가서는 어떤 음악 수업을 하고 2살짜리들한테 가서는 어떻게 하고 7살한테 가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나이별로 다 나누어서 저분들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도 벌리지는 않죠. 너무나 작은 스고리오지만 정말 사명감으로 몰려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 멀리서 오셔서 수업하는 선생님들 정말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저거는 우리 아기들과 엄마와 같이 아주 즐겁게 음악을 틀어놓고 놀이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까르르하고 웃을 때 뇌에 핵이 튀어나와서 시냅스 현상을 일으키면서 아이들의 뇌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성품이 밝고 맑고 긍정적인 아이가 되기 때문에 누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항상 웃고 누가 나를 왕따를 시키더라도 괜찮은 아이가 되는 거죠. 아, 예. 저것도 한 장면이죠. 저건 지금 공동으로다가 해낸. 네. 예. 저것도 교회에서 있는 그러한 그 수업인데요. 아이들과 엄마가 모여서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렇게 40분 동안 수업 내내 아이들이 웃으면서 좋은 이웃을 만들고 사회성을 늘리고 도덕성을 늘리고 음악내, 미술내를 다 발달시켜주는 그러한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이렇게 네, 공부를 제가- 하는 참 좋은 태교의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태교는 아니었고 아이들과 수업하는 장면이고요. 예. 네, 다음 사진도 이거는 용산경찰서에서 어떻게 하면 범죄율을 줄일 수 있나. 우리나라 제일 범죄가 많은 데가 이태원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제가 사람들 모여 계실 때 좋은 음악을 범죄 소굴 앞에다가 스피커를 달아서 모차르트나 바하나 슈베르트 슈만의 음악을 들려줘라. 왜냐하면 그런 예는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할렘가가 있는데 거기는 범죄의 아주 진상이죠. 그런데 아무리 경찰들이 가서 범죄자를 잡아내도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아주 새로운 시장이 오셨어요. 뉴욕 시장이 오셔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 범죄의 그런 터에 경찰들을 배치하는 것 대신에 음악을 틀어놓은 거예요. 좋은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하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줬더니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용산경찰서 서장님 모시고 우리 이태원도 범죄가 일어나는 곳에 좋은 음악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음악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와서, 그런 시끄러운 음악은 사실 우리 뇌를 많이 파괴를 해요. 그래서 저거는 아니었는데 우리 서장님이 조금 섭섭했죠. 네. 그러셨군요. 네. 예. 힐링 콘서트. 왜냐하면 음악으로 우리가 힐링을 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옛날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주로 부모님들한테 많은 상처를 받거든요.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신 그런 상처가 제일 크고, 형제들끼리도 물론 있겠고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도 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 받은 상처가 아니라 너도 받았구나.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힐링을 하면서 거기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은 효과가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저런 콘서트를 자주 열었습니다. 예. 저거는 사춘기 아이들인데요. 그렇군요. 네, 예. 강의하기 엄청 힘들었어요. 집중을 안 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제 수업을 제일 많이 집중을 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3% 안에 들어서 3%,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리더하는 사람들은 인구의 3%거든요. 유대인들은 물론 30%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자라나서 우리나라 인구의 3%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네, 제가 참 좋은 네. 예, 교육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태교하면은 오늘 밤을 새도 안 끝나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앞으로의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걸 좀 5강 앞으로의 쭉 강을 몇 강 한 거의 7, 8강 나눠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저기 하는 거로 하고요. 교수님 앞으로의 태교에 대한 교육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한 큰 꿈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교육은 어디든지 저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더 큰 꿈을 꾼 것은 점점 음란물이 많아지니까 그 미혼모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이 오픈되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이 너무나 궁금하니까 어쩌다 한번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되고 그게 임신인지 모르고 있다가 막 6개월이 넘어가니까 유산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미혼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창피하니까 몸을 감싸고 음식을 먹지 않고 배를 동요매고 있다가 아기가 이제 다 망가진 아기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 꿈은 미혼모 센터를 열어서 그냥 일반 미혼모 센터가 아니라 남은 3개월, 2개월 동안은 그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엄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2개월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임신부를 행복하게 해줘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받아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면 학교로 돌아가야 하고 중학생이면 학교로 돌아가야 하니까 이 아기는 내가 키우겠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저처럼 이제는 젊은 할머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시간은 많고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젊은 할머니들을 모아다가 제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가를 만질 때도 그냥 가서 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가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만지면서 우리 아이를 모여시키면서 같이 키워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미혼모 센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도 교수님의 꿈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우리 임신부들을 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하면서, 특히 남성분들도 물론 그러셔야 되지만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 시아버지가 되실 분들도 미리 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어떠한 말로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고민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못다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강 때 다시 나누어서 듣는 걸로 하고요. 교수님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주옥 같은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계화의 해피맘 스토리는 예비맘, 출산맘, 산후관리사, 유아교육기관에 계시는 선생님, 원장님, 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해피맘 스토리입니다. 여자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화롭고 살맛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두 다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